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오는 6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을 내놓았지만 선관위가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해제는 다음 달 말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인수위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1,260선을 넘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데다 환율 급등까지 겹쳐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발 긴축 본격화와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데 대해 유럽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유럽으로 LNG, 즉 액화 천연가스 물량 일부를 돌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따뜻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황사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버텼지만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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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성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강행 처리와 결사 저지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이어졌지만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이라는 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이 불발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시간 만에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책임이 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민주당 입법 절차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본회의 표결을 지연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합니다.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저지 카드로 꺼내든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시작 6시간여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해당 안건이 다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붙여지는 국회법을 활용한 겁니다.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먼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이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똑같이 자정에 종료되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모든 의결 절차를 완료하고 국무회의로 법안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거를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헌재의 인용 가능성 또한 미지수여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묻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뜻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 말한 국민투표법은 8년 전 헌재가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으니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국회가 바꾸지 않아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당장 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기는 불가능하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이미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고 헌재는 법 개정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8년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투표 실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일 지방선거 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 법이 바뀐다 해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인데 당선인 측은 물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들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학계 일부에선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 정책으로 엄격히 대상을 제한한 요건을 무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그런 위헌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상권 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제안처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선인 측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성급하게 전국관전을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내밀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첫 번째 당정 협의를 엽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위원장 등 국민의힘과 인수위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다음 주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양측이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단독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의 형사사법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권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검찰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헌법재판소 제소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배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저지돼야만 하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에게 거듭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상으로는 물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 통과될 경우 절차적으로도 심각하고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제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최근 계곡살인 사건처럼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해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대검 간부들도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공포 이후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담팀까지 꾸려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자격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 권한을 올해 말까지 유지한 부분은 경찰 업무 폭증으로 인한 부실 수사 우려 등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정치권 치외 법권화 비판 모면을 위해 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제한하면 진범이나 공범 규명,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지고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도 극심한 비효율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눈앞으로 다가온 수사권 배제 위기 속에 한껏 격앙됐지만 딱히 저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최후까지 대국민 호소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 같은 굵직한 사안을 두고 신구 권력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낸 걸 놓고도 장외 입씨름이 오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 더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유의 결정과 추진 방식은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윤석열 당선인 측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만큼 지금 정부는 다음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를 향한 덕담을 해주는 게 대인다운 도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평가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해주시는 것이 그게 대인다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만 생각하며 본인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만담을 주고받듯이 일일이 대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남은 임기 며칠 동안 국민만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 인사가 나섰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청와대를 개방하면 관리가 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정치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윤석률, 자기들만의 룰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와닿던데,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신구 권력 사이 신경전이 연일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3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2주 뒤 이번엔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당선인의 친필 초청장을 전하며 예우를 갖춰 정식 초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이동하는 게 현재 건강 상태로 무리가 아닐까 염려스럽다면서도
새로운 정부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인 만큼 축하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께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박근혜와 문재인, 윤석열까지 전 현직 대통령이 취임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전례가 없고 자칫 패배 상처를 크게 할 수 있어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취임 준비인은 취임식 외빈 만찬 장소가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정해져 호화 만찬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공개 반박했습니다. 원래 청와대 영빈관을 만찬장으로 계획했지만 그러면 같은 날 정오 개방이 시작된 청와대 출입을 오후에 다시 제한해야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0에서 2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라호텔 영빈관을 최종 낙점했다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는 것과 비교해 시설 사용료 50만 원이 더 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비용을 발생해가지고 화로운 호텔 영빈관에서 국민이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주장이고 정치 공세입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식에 올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초청의 뜻을 전달했지만 아직 참석 의사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일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양문석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50.07%의 득표율로 신상훈 현 경남도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뽑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박완수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는 53.13%의 지지를 얻은 오영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인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과 제주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발표합니다. 민주당 대변인인 조호섭 의원은 오늘부터 내일 오후 5시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저녁 7시에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주민 의원이 중도 포기를 선언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 5월 하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2기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는 5월 하순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아직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많아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며 실외 마스크는 벗되 대신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 결정을 내일 발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뒤 한 달 안에 야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의견을 수렴해 발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다음 달 초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수위 로드맵으로 인해서 해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여론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대되고 먹는 치료제도 추가 도입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입니다. 우선 첫 실천 과제로 10,000명 규모의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항체 양성률은 지역과 대상이 한정돼 유행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발표되는 확진자 수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담은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합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에 대해서도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새 정부는 기존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물량으로는 재유행 대비 한계가 있다고 보고 100만 9천 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팍스로이드가 한 100만 6천 명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을에 만약에 또는 겨울에 다시 또 이 확진자들이 폭증을 하게 되면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또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임상 진료와 연구, 교육을 총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는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치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코로나 후유증을 조사하고 지원할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방안을 공개합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 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계와 보상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6,015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7만 5천여 명보다는 1만 9천여 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만 1천여 명, 2주 전보다는 8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수요일 밤 9시 기준 집계치는 10만 명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는 영내 인구의 60에서 80%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진단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 보고하는 체계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EU 27개 나라의 인구는 약 4억 4,700만 명. 공식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30%가량인 1억 3,400만 명입니다. 하지만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EU 인구의 77%인 3억 5천만 명가량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EU 당국을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60 and 80% of the EU population have now had COVID. We are entering, however, a new phase of the pandemic. EU 집행위는 감염자와 사망자 감소에 따라 이제 대규모로 진단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비상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이동하고 팬데믹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준비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EU 내 감염자가 아직 많고 새 변이도 출현할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백신 접종과 선별 검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특히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이들도 면역력을 갖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승인된 최연소 연령대인 5살에서 9살 사이 어린이들의 면역률은 15% 미만입니다. 15살에서 17살 사이 10대들의 면역률 70%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여서 코로나19 감염의 최대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1,260원 선을 넘었습니다.
반면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미국발 긴축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한동안 불안한 금융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불안불안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렸던 1250선을 간단하게 내주더니 하루 만에 14원 넘게 폭등해 1260원 선마저 뚫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60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도시 봉쇄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경기 둔화 우려 움직임이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킨 측면이 또한 달러 강세를 견인하면서 그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국제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 우리에겐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제 심리적 불안 때문에 2020년 3월달 이제 코로나 위기에 그런 준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285원 정도, 맥스로는 이제 1,295원 정도가 아마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휘청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며 2,63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이겨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번 주에만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승을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순매도를 좀 자극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미국발 긴축 본격화와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SK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재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두나무는 자산 총액이 1년 전 1조 3천억 원에서 10조 8천억 원 규모로 8배나 불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수 합병에 따라 SK 하이닉스의 자산이 20조 원 넘게 늘어나며 재계 3위를 유지하던 SK가 현대차를 제치고 대기업 집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의 거래는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배 구조를 개선했고 자금 관리 역시 제3의 전문 기관을 통해 검증받았다며 상장 유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건설 현장에서 5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실 시공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6명이나 숨진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 방법 등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뀌고 콘크리트도 품질 불량이었습니다. 구조 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분기에 모두 55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14명이 숨졌습니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에 이어 현대건설과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사인 현장에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한화건설과 DLENC, 계룡건설, 화성산업의 건설 현장에서 1명씩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로 하여금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망사고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사 유형별로 보면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공사는 44명이었습니다. 민간공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2명이며 광주 6명, 부산 5명, 인천 4명, 서울 3명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특별 점검에선 법 위반 사례 204건이 적발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 일부 국가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액화천연가스 일부 물량을 유럽으로 돌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미국 혹은 유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여름까지 LNG, 즉 액화천연가스 물량 일부를 유럽에서 사용하도록 전용한다고 2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가스 생산국과도 접촉했고 일본 등에도 수입량 일부를 유럽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EU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서방 제재에 맞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두 나라가 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다면서 루블화 결제에 동의할 때까지 공급 중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상대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조치로 유럽 가스 가격은 20% 이상 폭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로 줄이고 2027년 말까지는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지만 당장의 물량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이 유지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 불가리아는 계약 위반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Спирането на газа от Газпром е грубо нарушение на техния договор и е шантаж за използване на извън договорен план за плащане в рубли.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다시 한번 가스 공급자로서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프롬의 결정이 유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며 러시아의 유럽 분열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oday, the Kremlin failed once again in his attempt to sow division among member states. The era of Russian fossil fuel in Europe is coming to an end. 그는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왔으며 조율된 EU의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ei Gas sind wir dabei, mit Hochdruck eine neue Energieinfrastruktur aufzubauen, die LNG-Terminals, die dann Flüssiggas nach Deutschland bringen, sodass wir russisches.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한 계속해서 대체 가능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유럽 차원의 제재에 반대해온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자국에는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EU 국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간의 분열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다른 국가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악의 갈등을 겪는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국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 중형 수감자들을 막교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각 27일 상대국에서 수감 중인 미국인 트레버 리드와 러시아인 코스탄틴 야로센코의 교환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이 트레버의 자유 확보에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면서 러시아와 더 광범위한 외교적 대화의 시작은 아니며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폭력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 정부의 독도 주변 해역 정밀 측량 계획을 중지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은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독도 지형과 주변 해역 측량 계획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품 기증 1주년 기념전이 오늘부터 4개월간 열립니다. 유족들은 1년 전 고인의 미술품과 유물 2만 3천여 점을 기증했는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350여 점 가운데 국보와 보물만 33점에 이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붉은 흑색을 띤 문과 함께 현대사의 굴곡 속에 가족을 지켜낸 노부부의 기와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념전은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만년의 이중섭은 일본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함께 어울려 춤추는 모습을 그렸고 재회의 소망을 담은 현해탄 그림을 편지에 넣어 붙였습니다. 장욱진은 우주의 중심에서 자유와 여유를 누리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 공동 주최로 5개 국립미술관까지 기증을 받은 모든 기관이 함께하는 기증 1주년 기념전.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걸친 유물과 미술품 350여 점이 관람객을 만납니다. 하나의 광배에 보살과 비구상을 배치한 일관 3존상을 비롯한 국보 13점과 이 등 3명의 조선 유학자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삼현 수간첩 등 20점의 보물도 출품됐습니다. 선사시대부터 21세기에 이르는 방대한 어떤 시대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어떤 기증품들을 저희가 전시를 함으로 해서 어떤 문화유산과 예술에 담겨 있는 어떤 인류의 이야기, 인류의 발자취를 전시로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박수근은 길가에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을 투박한 색감으로 표현했고 천경자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그려냈습니다. 인상주의를 장시한 클로드 모네가 만년에 그린 수련이 있는 연못은 국내에서 처음 전시됐습니다. 인왕산 구석구석을 밑그림 없이 진경산수화로 그려낸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요 서화는 손상을 막기 위해 한 달마다 교체됩니다. 인왕제색도 자리에는 김홍도의 추성부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 달 전부터 예매 전쟁이 벌어져 이미 5월 말까지 표가 매진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양모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4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황사에 큰 일교차까지 겹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잔류한 황사가 대기 정체로 인해 축적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광주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세종과 대전,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한 지역에서도 여전히 평소보다 농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4도, 대전 10.7도, 광주는 10.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4도, 대전 26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예년보다 다소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껴있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또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오는 6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을 내놓았지만 선관위가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해제는 다음 달 말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인수위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을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민주당 김종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서 찬반 격론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도 6시간여 만인 어제 자정에 끝났습니다. 앞서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한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할 방침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의원들 사이 신경전은 물론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필리버스터 이거 꼴랑 이거 뭐 몇 시간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에? 다음번에 소수당 되셔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실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다 들어드릴게요. 그럴 기회 있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윤 의원 이야기입니다. 김재윤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감옥 나온 후에 화병에 걸려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부장들은 출입기자 설명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후퇴란 점에서 내용적 측면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빠져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유상범 전주회 의원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검수완박법안 효력정지,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했었다며 민 의원 선임은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참여연대가 검찰개혁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서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 유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개혁 투기 구성과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합의를 뒤집고 협상안조차 거부하는 건 협치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힘을 얻기 어렵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은 논란이 됐던 선거범죄의 검찰 수사를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는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를 없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방탄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까지는 검사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유예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는 못하게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고 검찰청 검사만 적용받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직접 수사부서 직제와 운영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겼던 검찰 반부패부 축소 방안을 감시하는 규정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격앙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내부에선 0.1%도 안 되는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민생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국민 권익에 반한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학계나 변호사들 사이에선 무엇보다 입법 절차가 수기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 책임성이 옅어지게 되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 없고 빼먹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다만 막판 조정된 검수완박 수정안에선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된 검찰 직접수사법인을 규정하는 조문에 시행령을 통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완수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형사소송법 추가 수정안에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삭제해 항고권 침해라는 새로운 비판도 예상됩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개정법이 공포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애초 중재안에 담겼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점은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YTN 나희입니다. 네, 앞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윤석열 당선인, 이번에도 주변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를 압박한 데 이어 국민 투표까지 꺼냈습니다.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 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들께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그게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네, 여기서 나오는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헌법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일부 조건이 붙습니다. 헌법에는 외교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투표 과정은 일반 선거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투표 운동이나 토론, 연설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법에는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이 결과에 모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헌법에 따라 민심을 확인하는 만큼 그 의미와 정치적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또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제쳐놓더라도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에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이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시한을 주고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지만 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합니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대부분 방역 조치가 해제된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다음 달 말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방역 당국과는 약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지 검토하는 시점은 5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뒤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직접 발표하며 정부 출범 후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다른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때와 감염자 수가 비슷해지면 우리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대신에 건물에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 마스크 해제의 기준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런 계획은 아직 현재 방역당국과는 조율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존에 세운 계획대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외 마스크 부분들은 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역당국은 원래 계획대로 다음 달 초 야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기를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는 방안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절대 특정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간에 몇 명까지 들어가는지, 사람 사이 또 테이블 사이 거리, 환기시설 등 과학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 전체를 닫는다든지 헬스클럽에서 환자가 생기면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이상한 주먹구구식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거의 감염되지 않는 비행기를 예로 들며 건물에도 방역에 효과적인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치료제도 101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사망 위로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접종 이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모든 보상 제도를 신속하게 지연 없이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자영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상가 공실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 인상폭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지역 상권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의 1층 상가는 지금도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공실이나 임대 표시를 붙이고 문을 굳게 닫은 상가를 서너 집 건너 하나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방이나 옷, 기념품 등 자파를 팔던 상점들인데 코로나19 이후 상가 권리금을 아예 없애고 임대료도 조금 내렸지만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임자는 권리금이 아예 없고 임대료를 임대인이 낮춰줘도 못 들어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평가할 때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비교도 안 된다. 앞으로의 흐름이. 이태원 지역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에만 임대료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7% 급등하며 공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공실이 수년째 이어지며 지금은 건물주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처지가 됐습니다. 임대인이 웬만한 건물 가진 사람들 한 80~90%가 다 은행에 빚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의 임대료가 들어와야 이자를 내는데. 공실이 늘어 상권이 쇠퇴한 곳이 많아지자 정부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상권이 쇠퇴한 경우 지역 내 임차인과 임대인,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하면 정부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주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줄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세금 감면과 수리비 융자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임대료를 안정화하겠다, 임대차 기간을 조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상생협약에서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MOU 조항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 상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유럽에 LNG, 즉 액화천연가스 물량 일부를 돌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미국 혹은 유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여름까지 LNG 물량 일부를 유럽에서 사용하도록 전용한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서방 제재에 맞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1위 드론 업체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의 거센 항의를 중국 업체가 받아들인 건데 중국 주요 기업의 러시아 사업 철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러시아군은 오데사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통신 정찰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정밀 타격에 중국 드론 업체 DJI의 기술이 이용됐다며 항의했습니다. 부총리가 직접 DJI 창업주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할 때도 중국제 드론이 유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DJI에서 구입한 드론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서 이유를 따졌습니다. 한 달 넘게 항의를 받은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는 결국 러시아 사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目前的话，我们北京时间22年4月27号0时起，我们会暂停对俄罗斯、乌克兰的所有业务活动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주요 기업 가운데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한 것은 DJI가 처음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도 드론 판매를 중단했지만 피해는 러시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미국 드론 업체들이 지원과 판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DJI의 이번 결정에는 자칫 러시아 지원 의혹을 받게 될 경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더 큰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려고 할 경우 신속히 대응 조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제2의 도시 상트페테부르크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만일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개입하려고 하면서 러시아에 허용할 수 없는 전략적 위협을 조성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전격적인 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구테르스 총장은 이날 오후 늦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방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전쟁이 곧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으며 28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여성 청소년 단체들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씨는 사설 통학 승합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아버지였던 운전기사가 입시에 도움을 줄 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담배 한두 대 피우다가 저한테 다 알고 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이후 나체 사진을 찍힌 뒤 성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6월까지 범행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곳 사무실을 비롯해 인적이 드문 주차장 등 여러 곳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아 연락을 끊자 운전기사가 나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고 이에 용기를 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거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예요. 운전기사는 구속 전 신문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혐의 인정하시죠? 대전 지역에 있는 여성 청소년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한 통학 차량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학 승합차에 대해서 관리 감독 그리고 아동 성폭력 이력을 조회해서 가능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조치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교육청도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서울 등촌동 임대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60대 여성 김모 씨의 집에 들어가서 김 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 비용을 고민하다가 김 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빌라 공사 현장에서 토사 20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민가가 떨어져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6가구 주민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피하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흙을 막고 있던 콘크리트 상부가 무너져 토사가 흘러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가 11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1살 정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한 달 양육비가 3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늘면서 이제 100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늘면서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은 줄었지만 다른 사교육 비용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을 처음 찾는 시기는 21.8개월 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년 전보다는 한 달가량, 6년 전보다는
2달 넘게 빨라졌습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엔 넉 달 남짓 더 빠릅니다.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영유아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낸 직접 부담 비용은 5만 6천 원으로 3년 전보다 5천 원 줄었습니다. 대다수 부모가 부담이 되지 않거나 적당하다고 답했고 어린이집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선 더 낼 수 있다는 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10점으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97만 6천 원으로 100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3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들이 직접적으로 내는 비용은 국가 지원이 많아지고 지자체 지원도 포함이 되어서 줄어들었는데 양육비에는 그 어린이집 이용 외에 사교육이라든지 학원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엄마 중심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경험은 어머니 단독 사용이 32.6%로 아버지 단독 사용 2.1%와 부모 모두 사용 2.4%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사용한 평균 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3년 전보다 12분 줄었는데도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을 뺀 근무 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3년 전보다 30분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조금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줄었을 것 같고 교사의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활동 때문에 어린이집의 소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조금 늘어나서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육아 정책은 3년 전과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차지했고 보육비 지원 인상과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의 피해 품목이 봄과 가을엔 의류, 여름엔 선글라스, 겨울엔 다이어트 식품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집계된 해외 직구 사이트 의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2,544건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또 8월부터 10월까지는 의류, 6, 7월엔 선글라스, 11월부터 12월은 다이어트 식품, 1월은 신발 품목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취소 환급 요청 지연이나 거부가 58%, 연락 두절이 13%, 배송 문제가 10%였다며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파는 사이트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고요.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심한 일교차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전까지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7도, 대전은 10.4도, 부산은 12.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6도, 광주는 25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SK그룹이 현대차를 제치고 16년 만에 재계 순위 2위로 도약했습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산 총액이 11조 원에 육박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를 앞세워 자산을 불린 SK가 재계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SK그룹은 자산 총액 291조 9천억으로 삼성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6년 대기업 자산 순위 3위에 오른 뒤 16년 만에 현대자동차를 3위로 밀어냈습니다. 반도체 매출 증가에 따른 하이닉스의 자산 증가와 이노베이션 자회사의 자산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단숨에 자산 규모 10조 8천억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1년 전보다 자산이 8배나 불어났는데 5조 8천억에 달하는 고객 예치금도 자산에 포함됐습니다.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고요. 고객 예치금이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효익이 두나무가 얻고 있기 때문에 중흥건설과 HMM, 태영 등도 자산 총액 10조 원을 넘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은 공시 의무와 함께 상호 출자 금지와 채무 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 집단 중 해운과 건설, IT 주력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옛 현대상선인 HMM이 25위로 뛰어올랐고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이 20위, 카카오와 네이버는 15위와 22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흥행한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자산이 6조 원을 넘었습니다. 쿠팡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또다시 총수 없는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 이른바 NFT를 이용해 신종 투자 사기를 벌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희소 가치가 있는 온라인 고양이 캐릭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2억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경찰이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2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남성은 26살 A씨, 신종 가상자산인 대체불가 토큰, 이른바 NFT를 이용해 2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이범인 NFT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됐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지금.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그림이나 영상 등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신종 가상자산의 일종입니다. 구매 즉시 소유권과 거래 내용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할 수 없고 그림 하나하나가 희소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고양이 캐릭터 10,000개를 만들어낸 뒤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고양이 캐릭터로 게임이나 상품을 만들어 투자 가치를 만들겠다는 사업 구상과 함께 매달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설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라. 그리고 친구를 초대하면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NFT를 한 개 서비스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진행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고양이 캐릭터를 거래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A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이 서로 고양이 캐릭터를 사고팔며 거래 금액을 높였고 최초 3만 원대에 팔리던 고양이 캐릭터는 최대 5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300명 넘는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2억 7천만 원 상당의 고양이 캐릭터 5,000개를 판매한 뒤 석 달도 안 돼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총 300여 명이 되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중에 9명이 총 2억 1천만 원 상당을 투자 사기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공모관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NFT 특성상 누구나 쉽게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 사이트에 팔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수법의 투자 사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다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 삼표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소장 45살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본사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채석장에선 평소 안전점검 없이 성토와 굴착, 발파가 진행됐고 경사면에 적정한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지속해서 채석 작업이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달 초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조종사 4명이 순직한 사고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훈련 비행 경로가 급히 변경됐는데도 이를 다른 훈련기나 관제탑이 알리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반쯤 경남 사천 상공에 조종사 비상탈출용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소속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해 훈련 조종사와 비행교수 등 4명이 순직한 겁니다. 한 달에 걸친 사고 조사 결과 조종사와 관제사가 비행 경로 변경 사실을 전파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비행단 활주로에서는 1, 2번 훈련기가 편대비행 훈련을 위해 동시에 이륙했고 35초 뒤 계기판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계기비행을 훈련하기 위해 3번 훈련기가 이륙했습니다. 편대비행조는 기지 상공에서 좌측으로 한 바퀴 돈 뒤 기지 북쪽으로 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 경로상에 있는 150m 두께의 구름을 피해 남동쪽으로 경로를 급히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경로 변경 통보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3번기는 출항 경로대로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시속 290km로 비행하던 1번기는 580m 전방 5초 거리에서 접근하는 3번기를 발견하고 급히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20m 뒤에서 1번기를 바짝 쫓아오던 2번기는 이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3번기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관제사들도 육안과 레이더를 통해 각 훈련기의 경로와 거리, 고도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전파하는 등 적절한 관제 조언을 해야 했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이번 KT-1 사고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과실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군은 1번기 비행교수와 관제사, 지휘 책임자 등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혼잡한 기지 상공에서 최소 10km 벗어나 선회하는 방식으로 훈련 비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준병입니다. 60대 가사도우미가 80대 집주인 남성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가사도우미라는 업무 특성상 집주인과 단둘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권 침해는 물론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60대 여성 A씨. 지난 7일 강원도 원주 한 시골 마을 가정집으로 가사도우미 일을 나갔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A씨에게 불쑥 다가온 건 집주인 80대 남성. 대낮에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더니 성희롱이 이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는 만큼 처음엔 참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이어진 건 성추행. 아저씨 왜 이래요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가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A씨는 남성 혼자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는 가사도우미 파견 업체 설명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측은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여성이었다며 고객 정보를 사전에 모두 알려줄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성추행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조처하겠다는 사전 공지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상황 파악한 바로는 따님분께서 조금 접수를 하셨고 아버님이 계시는 거주 공간을 청소 의뢰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가사 서비스를 마칠 때쯤 피해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업체에 알렸고 가해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금도 내가 죽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50세 이상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인 가사도우미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40대 남성이 수면제를 탄 커피로 집에서 가사도우미 23명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가사도우미는 최소 20만 명 이상. 성범죄 사각에 놓인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어제 오전 부산 모라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 순식간에 주변 공장으로 번졌고 7시간 만에 모든 불길이 잡혔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공장을 포함해서 9개 공장이 피해를 받고 노동자 2명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맹렬한 기세로 불길이 치솟아 건물을 삼킵니다. 나온 연기가 주변을 모두 뒤덮을 정도로 강합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 모라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쯤. 인화성 물질과 원자재로 순식간에 불길이 옮겨붙어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주변 다른 공장에까지 화염이 닿고 있었습니다. 안에 위험물도 있고 건물이 강한 화세를 받아서 붕괴 위험이 있어 사실상 지금 내부 진입이 곤란한 상태.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최대한 막은 뒤 소화약품을 대량으로 뿌리고서야 불길은 겨우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7시간여 만에 모든 불길을 잡았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한 공장은 안팎할 것 없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는 2명이 심각한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공장 노동자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소방당국 추산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 불꽃이 튀었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우리의 전통 온돌에는 납작하고 평평한 돌, 구들장이 필수적입니다. 전남 보성 오봉산은 구들장이 많이 나기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보성 구들장이 마침내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중생대 백악기에 화산 폭발로 생긴 보성의 오봉산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구들장 산지입니다. 오봉산의 암석은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응회암으로 열을 전달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국이 많습니다. 빈 공간이 많아요. 이 공국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잡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오봉산의 구들장 생산량은 한때 전국의 7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래도록 불과 연기에 닿아도 터지지 않고 공급률이 좋아 따뜻한 공기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구들장을 캤던 채석장과 옮겼던 산림문화자산, 우마차길 등이 오롯이 남아있는 오봉산 일대가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주민 인터뷰, 국제학술대회 등을 열어 문화유산으로서 구들장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써온 성과입니다. 그동안 보성군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를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직접 구들장 채석에 참여했던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내일처럼 나서 구슬 채록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성군은 문화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될 즈음에 한국차박물관에서 옹기품은 돌, 오봉산의 구들장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또 국가문화재 구들장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구들장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소식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협치를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국회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하나 모으지 못하고 있는 모습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두 가지 신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위쪽 사진 보시죠. 경향신문 사진은 본회의장 안쪽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리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고요. 그 앞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조선일보 사진도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사진은 본회의장 바로 앞 상황을 일면에 실었는데요.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도 들고 있고요. 현수막까지 펼쳐가면서 입법 폭주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을 지나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일부 몸싸움도 있었는데 이쯤 되면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혀를 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보신 것처럼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올라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은 앞서서 보셨는데 예. 이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서 버틸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임시회의 회기를 하루씩 쪼개면서 어제 자정까지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종료됐습니다. 예, 이 회기를 쪼개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과정을 다룬 기사 있었습니까? 예, 다음 신문 함께 보시죠. 네, 보시면 한겨레 신문에 이제 실려 있는데 예. 민주당이 원하는 이제 법안 처리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쪽에 나와 있는 화살표 보여 있는 그 부분으로 함께 보시죠. 예. 자, 어제 다룬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제 다음 회기 때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요. 오는 30일 먼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상정이 되고 뭐 국민의힘이 별다른 전략이 따로 있지 않는 한 또 뭐 필리버스터 나서거나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반복이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뭐 역시나 현실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5월 3일 본회의에서 역시나 통과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공포가 될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른 모든 방법을 떠올리면서 이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국민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비용 등을 감안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내용인데요. 앞서서 뭐 앵커 리포트 때도 전해주셨지만 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일 만한 요건이 되는지 이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때면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도 현재로서는 국민투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앞으로 뭐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이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관련된 소식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장학금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역대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을 쭉 한번 누리집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기사를 썼는데 김인철 후보자의 아들 이 장학금을 받을 때 사회과학 분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유일했다고 하는 건데 사회과학 분야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한 거는요.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로 지원해서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라는 건데 다른 장학생의 경우를 보면요. 뭐 신경과학 아니면 음악 연구, 박물관학 이렇게 좀 보다 구체적인 전공이 명시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 미국 등 해외 경험이 적은 지원자를 선호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김인철 후보자의 딸과 아들, 뭐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두세 차례 이상 미국 체류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의혹들까지 추가로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계속해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이제 교육감도 같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사 표현 그대로 쓰면은 이제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교육감 선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뭐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드물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2010년부터는 이렇게 지금처럼 지방선거에서 함께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뭐 이번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늘 반복되어 왔고 늘 지적되던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조사를 보면요. 교육감 선거는 이 지방의원 선거보다도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조사가 또 있었고요. 뭐 언뜻 생각해 보더라도 이 교육감은 뭐 누구로 단일화되냐 이 부분 정도만 관심을 그동안 집중을 했고 뭐 진보냐 보수냐 요 정도만 두고 투표하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고 전하고 있었고요.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방식, 즉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을 내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한 결과를 가지고 좀 보완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융 상황 많이 안 좋다고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 환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트리플 악재에 환율 하루 만에 14원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장중 연고점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1260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2020년 3월 이후에 2년 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3가지 트리플 악재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의 긴축 가속화, 두 번째 중국의 봉쇄 조치 강화, 세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이렇게 꼽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 모두 다 보면은 뭐 쉽게 풀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 혼란이 더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따라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마냥 그렇지도 않다라는 내용들이 다른 신문들에 많이 분석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흔들리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느덧 코스피는 다시 260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문 기사 사진 보면요. 환율이랑 코스피 같이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뒷모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뒷목을 잡고 있네요. 뒷목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관계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지금 똑같은 심경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좀 밤에 택시 잡기 어렵다 이런 기사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좀 킥보드로 몰리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따릉이 킥보드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관련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에 나와 있는 표 먼저 보시죠. 1월부터 4월 18일까지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심야 시간 따릉이 이용 건수를 비교해 둔 건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과 비교하면 올해 한 11만 건 정도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업 제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12시 땡 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 나와서 뭐 너도 나도 택시 잡고 기다리고 이런 모습들 연출이 됐었는데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기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면 아무래도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좀 나아질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멀지 않은 거리는 따릉이라던가 공유 킥보드 같은 걸 타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늦게까지 있다가 택시 타고 귀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 술자리 갖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자전거나 킥보드 타게 되면 음주운전 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건 물론이고요. 법적 처벌 대상도 된다. 이런 내용들 실려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이고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뭐 이런 실제로 경찰도 이런 부분을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자동차랑 달리 음주 단속 저기 멀리서 하고 있으면 자동차는 피해갈 수가 없지만 이 따릉이라던가 킥보드는 그냥 골목으로 세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단속이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있었고요. 그래도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이런 음주운전 그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경찰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전거랑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눈에 띕니다. ROTC가 찬밥 신세가 됐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ROTC의 장점이 많이 사라져서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ROTC 후보생 경쟁률이 5대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2.6대 1 정도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역시나 청년 인구 감소가 있겠는데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줄어든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ROTC 후보생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관련 훈련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고 또 임관을 하고 나서도 28개월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사 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줄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뭐 과거에도 차이가 좀 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쇄해 주는 거라고 하면 취업 시장에서의 약간 혜택, 장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ROTC 특채 전형이 있는 곳들도 과거에는 많았고요. ROTC를 나왔다고 하면 리더십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로 채용 전형이 있는 곳도 거의 사라진 상태고요. 군복무를 사실상 뭐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로 보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크게 메리트로 작용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문은 병사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ROTC 찬밥 신세 여기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지금 병사 200만 원 월급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실화되면 ROTC에 대한 매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사 마지막을 보면요. 윤 당선인 공약 중에 ROTC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한 4개월 정도 단축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ROTC 마치면 장교로 임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교 수급에는 괜찮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Пожалуйста, прошу вас. Добрый день,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Уже третью Олимпиаду подряд у России абсолютное лидерство в женском одиночном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на коньках. И удивительно красивые, виртуозные прокаты наших девочек, первой из которых стала Анна Щербакова, остаются недостижимой для соперниц вершины.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у России и очередное командное золото, технически сложные, вырази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Галямова и Анастасии Мишиной, Виктории Синицыной и Никиты Кцалапова, Марка Кондратюка и Камилы Валиевой не оставили равнодушным ни зрителей, ни судей. Конечно, вся страна, поклонники фигурного катания во всем мире по-особому переживали и за Камилу. Она выбрала в свой талант все сложнейшие элементы фигурного катания, его пластику, красоту, мощь и нежность. Своим трудом вывела спорт на высоту настоящего искусства. Такого совершенства невозможно добиться нечестно с помощью каких-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манипуляций. Да, в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все эти сред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е нужны. Мы с вами это хорошо понимаем и знаем. Давайте пока поздравим Камилу Валерьевну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она отмечает его сегодня.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на коньках. Уважаемый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вы нашли время для встречи с нами. И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что в день своего 16-летия получ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награду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что вы любите спорт и поддерживаете спортсменов.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폭격과 공습을 단행하는 와중에 해커들을 동원해 인프라 등 주요 시설과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활발히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고서를 통해 정보 지원을 받는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인프라와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보안 부서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의 거의 절반이 핵심적 인프라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많은 경우 폭격, 미사일 공격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공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엘라베마주의 로키드 마틴 시설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제조하는 곳이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들 무기를 바이든 정부로부터 제공받아서 러시아전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남용에 회원국들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에 유엔 회원국들은 앞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총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It is so decided.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회원국 대표들이 박수로 호응합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유엔 총회가 자동 소집되고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공개 토론에 붙여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이나마 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 또한 2년 전 리텐슈타인 공국이 제안했지만 지금껏 논의되지 못하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며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The veto power that is held by the 5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is as anachronistic as it is undemocratic. It has prevented the Security Council from doing its job. Russia used their veto to prevent the Council from taking action in response to their illegal and unprovoked war in Ukraine.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대표는 불만을, 중국 대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Право вето постоянных членов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является краеугольным камнем архитектуры ООН. 目前难以确定这样的安排能否达到决议的预期目的。 1946년 소련 연방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유엔 안보리에선 295번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이 중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143회로 가장 많고 미국이 86회, 영국 30회,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18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미국이 오는 6월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이라고 부릅니다. 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완전 고립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 견제 구상이 담긴 나토 2030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7도로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2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한 황사가 대기 정체로 인해 축적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광주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세종과 대전,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한 지역에서도 여전히 평소보다 농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7도, 대전 10.4도, 광주는 10.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4도, 대전 26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예년보다 다소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